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오늘 그 지방직 시험 끝났죠? 잘 보셨나 모르겠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강의는 문제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20문제잖아. 그럼 보기가 4개가 있으니까 지문이 80지문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또 기억, 니은 들어간 게 있으니까 한 85지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 지문을 봤을 때는 한 4문제 정도가 좀 약간 좀 생소했을 거고, 나머지는 거의 뭐 매번 봤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이제 발췌해서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회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번 충분하게 돌리신 분들, 기출문제까지 푸신 분들이라면은 뭐 아무리 못 맞아도 80점은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4개를 다 틀렸다면 80점일 거고, 아니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보셨다면은 좀 놓치는 게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에 비해서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고요. 작년 지방직에 비해서도 뭐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블랙스버그 선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어 이론도 있었지만은 블랙스버그 선언은 잘 안 보는 파트잖아요. 그거는 제쳐주더라도 무어라든지 이건 모든 강사들이 아마 이번 특강할 때 전부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용을 깊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신공공 관리와 비교한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총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국가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다. 그 다음 한 4문제 정도가 좀 낯설었기 때문에 그래도 1회독 하신 분이라면은 한 80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기출 문제 한번 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라면은 90점은 쉽게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렵다 싶다가 내용도 있지만은 보기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보기가 이제 옳지 않은 거냐, 옳은 거냐 물어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무리 쉬워도 버금답을 물어봤을 때 비스무리한 게 몇 개 있었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되게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버금답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평가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장단점 물어보는 문제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법령 문제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들이 법령이라기보다는 학자를 가지고 좀 어렵게 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한 2문제 정도는 좀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공부하신 분이라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계급제. 이건 매번 뭐 A급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구성요소하고 직위분류제와 비교한 거잖아요. 사람 중심 분류가 계급제가 될 거고, 직무 중심 분류는 직위분류제인데, 저는 이거는 뭐 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은, 속상하겠지만은, 이거는 뭐 안 봐서 틀린 거지, 봤다면은 절대로 틀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급제 나왔을 때 신분보장, 뭐 중립이라든지, 폐쇄형 임용이라든지 일반 행정가라든지 뭐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구성 요소만 달랑달랑 물어봤고, 또 개념만 물어봤죠. 개념하고 구성 요소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요게 좀 들어가면은 장단점 물어봐. 계급제 장단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현행 제도를 막 물어보겠지. 계급제 기반으로 뭐가 있는가 막 이렇게 뭐 물어볼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2번째입니다. 민츠버그 이론은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민츠버그 이론을 물어봤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민츠버그가 제시한 5가지 모형이 뭐냐만 물어봤잖아. 제목만 물어본 거야, 지금. 그래서 뭐 맨날 단기전사임, 단기전사임으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단순구조, 기계관료제, 전문관료제, 사업부제, 그 다음에 에드호크라시까지 해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갔다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제목만 물어봤죠. 근데 내가 이제 친구들 거 이제 보고, 이제 다른 분도 이제 해설하는 거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용만 물어보면 어렵다는 거야. 그럼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 민츠버그를 공부하면서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이걸 못 봐서 틀렸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건 공부를 좀 약간 좀 편하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수험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민츠버그 이론 나왔을 때,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물어봐. 기계관료제는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모형이 있는 것만 물어봤죠.
맨 마지막에 이게 홀이야, 홀 지배, 홀 크라시라는 게 전체 지배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답은 쉬운 문제였을 거고, 요거는 뭐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단기전사임은 많이 외웠으니까요. 단기전사임 외웠을 거고, 뭐 이걸 표준화가 뭐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걸 물어봤다면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매번 나오는 거죠. 결정 모형. 합리 모형을 기반으로 점증과 비교하고 만족과 비교하고, 합리와 점증이 합쳐진 게 혼합이고, 합리에다가 초합리성이나 환류가 들어가는 게 최종 모형이고, 여기까지가 개인 모형. 합리 모형 그대로 합리로 내려가고, 그다음 만족 모형은 회사 모형으로, 그다음 이런 정치 모형은 앨리스 쓰레기통 모형으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요 지문도 전부 다 기출 지문이에요. 제목 엮어놨는데 쿠바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앨리스 모형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틀렸다는 것은 아마 공부 좀 하셨다든지 기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절대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직까지 회독수가 좀 부족하다든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아직 좀 덜 보신 분이라면 꼼꼼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저부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틀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요번에 붙어야 되겠다고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은 앨리스 모형이고요. 사이버네틱스가 자동 온도 조절, 이 기출 문제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자동 온도 조절과 사이버네틱스 키워드가 그냥 여기 몇 도가 좋을까? 바람직한 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5도 정도면 어떨까? 너무 더운가? 24도 정도. 이걸 유지하는 게 목적이야. 저 에어컨은요. 거기서 24도 올라가면 돌아갈 것이고 떨어지면 멈출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환류해 가면서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네틱스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 지문은 기출 지문에 그대로 있는 표현인데 그대로 나왔죠. 3번은 쓰레기통 모형의 키워드는 뭐가 돼야 돼? 조직화된 무정부가 돼야 돼요. 근데 보다시피 갈등의 준해결이니 문제 중심의 탐색이니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특징 구성 요소만 물어봤잖아요. 이건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이 틀렸을 거고요. 또 합리 모형은 최적의 대안이잖아. 최고 답을 찾는 거지. 주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만족 모형일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설명할 건 없을 거고, 여기서 한 번도 뭐 기출 지문에서 빠져나간 게 있다, 그럼 전혀 없습니다.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부하신 분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틀렸다면 뭐 잘못 읽었다든지 아직까지 이걸 보지 않았다든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라도 한번 풀어봤다면은 쉬운 문제 같습니다. 3번도 쉬웠고요. 4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 고전이론, 신고전이론, 그 다음에 현대이론 들어가잖아요. 고전이론의 과학관리법, 신고전의 인간관계론하고 이제 행태론이 시작돼요. 행태론과 생태론이 누가 먼저냐 물어봤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그때는 대단히 좀 애매하게 나올 겁니다. 연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고전이론 다음에 인간관계론이고, 이걸 좀 더 과학적 연구하는 게 행태론이고, 행태론에 대한 반대 명제로 후기행태주의 신행정론이 등장했고, 이게 복지국가잖아요. 이게 실패하면서 정부 실패한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작은 국가로 넘어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요거 어렵게 냈을 때는 요 과학 제목을 주지 않고요, 요 내용을 줄 거예요. 뭐 표준 동작, 뭐 이렇게 시간 연구, 동작 연구가 뭐다, 이게 내용을 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나오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목만 달랑달랑 준 다음에 뭘 물어봤잖아. 그래서 아마 7급엔 이렇게 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과학관리법의 특징을 준다든지 뭐 학자를 준다든지 내용을 막 물어본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제목 수준이잖아. 고전인가 신고전인가 현대인가 제목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난해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총론의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냥 앞에 총론만 보신 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이나 강사들이 어렵다고 하는 걸 보면은 내용을 물어봤어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국가직의 내용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한 4개 정도만 내용 4-5개 정도만 내용 물어봤고, 나머지는 거의 구성 요소와 개념밖에 안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엘리트론입니다. 이것도 처음 기출 지문이야.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 나와서 전개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전 엘리트론과 고전 다원론. 고전 엘리트론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가 통치 엘리트론이야. 헌터와 밀즈. 헌터는 지역을 연구했고 명성 접근법으로, 그 다음에
밀즈가 미국 전역을 연구했고 지위접근법으로, 그 다음에 다할의 다원론, 그 다음에 시넬리트론, 바흐라바라츠 이렇게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 물어봤죠. 그래서 엘리트론은 세상은 대중과 엘리트로 갈라져 있다. 이 엘리트들은 대중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배하더라. 하향적으로. 그래서 다른 계층이라는 게 어떤 의미다? 대중계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일방적이고 하향적으로 지배하더라. 이거는 기출지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게 틀렸죠. 밀즈 아저씨는 미국 전역이 되고 지위접근법. 지위라는 게 공식 지위야. 미국의 대기업의 회장님들, 그 다음에 군대 사령관들, 그 다음에 최고위층의 정치인들, 그 사람들의 이제 지위잖아. 지위를 다 모아보니까 자기네끼리 학연, 혈연, 지연이 같은 거야. 한마디 미국을 지배하는 학연, 혈연이 같은 이런 지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위접근법이고, 반면에 헌터는 명성이죠. 물어본 거야. 야, 애틀란타 지역에 누가 유명하냐 물어보니까 다 모아보니까 40여 명 정도 나오더래요. 근데 이 40명 중에 한 25명 정도가 뭐다? 기업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면 누가 그 엘리트가 누구냐? 이거 막 물어볼 텐데 이거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낸 거야 지금. 그냥 제목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했는가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명성접근법은 누구다? 헌터. 지위접근법은 누구다? 밀즈요. 그 다음에 명성에 의해서 누가 지배하는가? 25명의 기업 엘리트, 40여 명의 엘리트가 존재하더라.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어렵겠죠. 옛날에 기업 엘리트인데 정치 엘리트로 내갖고 틀리게 만든 적도 있었어요. 기출 지문에. 그런 것까지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거 틀리진 않았겠지. 그 다음에 다할 아저씨, 엘리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 있어. 근데 엘리트가 모든 걸 지배할 수는 없어. 왜? 분야마다 엘리트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명 다원 권력론이라고 그래요. 엘리트는 존재한다. 근데 이 소수 엘리트가 모든 걸 지배할 수는 없다. 왜? 분할돼 있으니까. 불공평하니까. 어떤 엘리트는 A 정책을, 어떤 엘리트는 B 정책을 다 분산돼 있다는 게 바로 다할의 다원론이에요. 맞는 말이지 이것도. 그다음에 다할의 다원론이 맞다면 그 당시 미국의 20% 차지하고 있는 흑인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 나온 게 뭐다? 바흐라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이야. 다할이 무려 170년간의 문헌 연구 조사했는데 정책에 나온 것만 조사한 거잖아요. 그럼 뭘 보지 못한 거?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걸 보지 못했지. 실증 연구다 보니까 나온 건 보이지만 나오지 않는 건 실증적으로 연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물어봤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바흐라바라츠의 무의사 결정은 원래는 의제 과정이지만 의제 말고 결정이나 집행의 전 과정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출 지문 여러 번 있습니다. 원칙은 의제다. 근데 의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틀렸다는 것은 아직 엘리트론과 다원론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봤다든지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회독을 좀 했다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좀 더 그래도 지엽적인 걸 물어봤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문제 중에 그래도 제일 좀 지엽적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불성립 대처 방안도 맨날 물어본 게 뭡니까?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인데 의회 의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결이 필요 없다면은 용도가 한정적이고 의결이 필요하다면 용도가 전반적이겠죠. 의결받지 않는 건 뭐밖에 없다? 준예산이다. 우리 60년부터 지금까지가 준예산이에요. 1공학 승만형 때는 가예산이었고요. 가예산은 12년 동안 한 번 빼고는 매년 사용했어요. 여기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좀 더 지엽적으로 물어본 거죠.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답이 이상한 게 답이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뭐 우리나라가 뭐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또는 가예산 사용하고 있는 게 누구냐? 프랑스와 1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준예산은 독일과 한국이다 지금. 잠정예산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다. 이렇게 내용을 물어봤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의결 받지 않는가 받는가 정도밖에 안 물어봤잖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의결 받는가 안 받는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봅니다. 준예산은 의결 받지 않다 보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어. 기지개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사용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준예산이야 이게. 자, 우리는 60년부터 지금까지 준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고는 있지만 편성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앙정부는요. 중앙정부는 반면 지방정부는 2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죠.
준예산 사용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 근데 가예산은 거의 매년 편성했다. 12년 동안 1년 빼고 매년 했으니까 이렇게 내용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준예산제도 채택하고 있는 거 맞고요. 가예산은 12분의 1 예산이라고 그래. 1개월 거만 할 거니까. 중요한 건 의결 받습니다. 의결 받기 때문에 용도를 정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우리 1공화국 때 48년부터 60년까지가 승만형 정부인데 그때 1년 빼고 54년도 빼고는 매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또 이게 답이었다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이죠. 잠정예산도 의결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받지 않는 건 뭐밖에 없다? 준예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물어본 건 맞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결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회독을 했다든지, 기출문제 풀어봤다든지, 나름대로 합격권에 올라간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틀렸다면 아직까지 내가 좀 공부가 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동기부여 이론 학자 나오죠.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이거는 뭐 매번 나온 동기부여 이론 학자였는데, 답은 1번이었지만, 그지? 로크는 잘 안 본 학자죠. 그래도 봐야 됩니다. 로크도 다 봐야 돼. 일단 과정 이론이라는 것. 반면에 나머지 메슬로우, 헤크맨과 오렘, 그 다음에 엘도퍼 같은 분들은 거의 매번 보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뭐 틀리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틀리신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틀린 게 정말 몰라 틀린 건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봐가지고 내가 지금 못 봐서 틀린 건지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못 봤다면 아직 수험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이거까지 가장 기본적 내용인데, 근데 봤는데 틀렸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봤는데 왜 틀릴까, 이게? 아무 내용도 아닌데. 자, 로크 아저씨는 뭐가 중요하다?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야, 목표.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 이걸 가지고 어렵게 된다면 이 구체성이 방향을 설정하고요. 난이도가 노력의 강도를 정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운 거죠. 또 내용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이거 말고 뭐가 있다? 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여부가 있어요. 참여할수록 뭐가 좋아진다? 몰입감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활류가 될수록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럼 결론은 뭐야?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높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중간 정도인데 계산된 위험이라고 그래.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지, 이제. 계산된 위험 뭐냐면 그냥 중간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할 수 없는 건 안 돼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좀 더 어려운 것들. 그 다음 피드백 같은 것들. 어쨌든 구체적이어야 되고 난이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류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로크 이론이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난이도가 노력의 강도를, 이 구체성이 방향을 설정해 준다. 이게 기본 변수가 되는 거고 상황 변수로 참여 여부와 환류 여부가 막 들어와요. 메슬로우는 5단계 맞죠? 생한사 존재하지 않아. 올라만 갑니다. 만족함 올라만 가지 내려가진 않아요. 좌절퇴행은 누구 거다? 엘도퍼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요 뒤에 게 틀렸네요. 항상 메슬로우 나왔을 때 라이벌이 엘도퍼 아니면은 맥클랜드 뭐 이런 부분과 비교되겠지. 자, 그 다음에 헤크맨과 오렘은 가정 중자화자, 이거 직무 특성하고, 그 다음에 심리 상태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러분의 성장 수준이 들어갑니다. 복잡인간이야. 여러분 성장 수준이 X인간이라면 구체적으로, Y인간이라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복잡인간이야. 그래서 허즈버그는 뭐만? 요 Y 욕구만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헤크맨과 오렘은 안 그래요. 요 X 욕구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성과 높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크맨과 오렘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허즈버그와 비교돼요. 허즈버그보다 좀 더 진일보한 이론이야. 왜? 허즈버그는 X는 위생 요인밖에 안 되잖아. 손실 방지에 뿐이고 성과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Y뿐만 아니라 X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 높일 수 있다. 성과 높일 수 있다고 그랬고 또 82년도에 호주학자들이 검증해 보니까 맞아요. 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얼마든지 위생 요인이 아니라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이론이 허즈버그보다 진일보했다. 이런 기출 지문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욕구는 다정 중자완인데 이게 다양성, 직무 다양성이야.
직무 중요성, 그 다음에 정체성. 이게 이제 기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과 활류 아닌가요? 그래서 옛날에 외웠던 게 다정중자환이잖아.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어디에? 의미감에, 자율성이 책임감에, 활류가 결과에 대한 지식에, 의책결이죠. 다정중자환, 의책결 기회우잖아. 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사기하고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물어볼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뭘 틀렸어? 해크맨 고렘,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은 이거 누구 거야? 불옴이론이잖아.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 기대감. 성과 나왔을 때 보상이 올 것이다, 수단성. 보상에 대한 개인적 매력도가 유의성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내버렸지. 그냥 얼마든지 어렵게 내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 사람과 이런 특징이 같이 갈 수 있는가 없나만 물어본 거야 지금.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내용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불옴과 비교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엘더폰 ERG 이론이잖아. 위생요인과 동기요인과는 이건 허즈버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되게 밑에 것들이 위생요인, 이 위생요인은 손실 방지 쪽으로,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되게 동기요인이야. 물론 계층을 구별하진 않았지만 이건 생산성 쪽으로. 그래서 위생요인을 충족하더라도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다만 손실을 방지할 뿐이야. 근데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는 손실도 방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생요인은 동기요인의 필요 조건밖에 안 되는 거고, 충분 조건으로 뭐가 중요하다? 동기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엘더포가 아니라 누구다? 허즈버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게 내릴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내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공부 좀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붙을 정도 실력이라면 틀리지 않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동기부여 이론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꼼꼼하게 가르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 생각해요. 이거는 8번입니다. LIBS는 20년 예산이죠. 예산서에 뭐밖에 안 보인다? 그나마 이게 이제 장단점 물어본 거야. 유일하게. 장단점 물어봤을 때가 어려워요. 근데 LIBS는 뒤에 나온 성과주의와 많이 비교돼. 성과주의를 물어봤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 장단점에 LIBS와 비교할 건지 뒤에 나올 PPBS와 비교하는 건지, 또 이 성과주의가 50년의 성과주의인지 90년의 성과주의인지에 따라서 장단점이 막 달라지니까요. 걔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품목과 비교됐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되면 돼요? 성과주의와 비교하면 돼요. 품목은 예산서에 뭐만 보인다? 투입물만 나열되어 있어요. 뭐 사라, 뭐 사라, 뭐 사라, 뭐 사라, 뭐 사라. 이렇게. 근데 성과주의는 안 그렇습니다. 목적물이 있어요. 요 돈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댐을 건설했습니다. 목적물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물론 50년 성과주의는 단기 성과겠죠. 단기 산출물 중심이고 90년 성과주의가 좀 더 장기 결과 쪽이야. 중장기 결과 쪽으로. 자, 그래서 미국의 부패. 왜 부패가 막아질까? 투입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야 돼요.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맞는 말이고. 근데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좀 약간 좀 애매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애초에 능률이 목적이 아니라 통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능률은 뭐가 돼야 돼? 투입 대비 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이 과연 능률성을 위해 들어왔는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답이 명확하게 2번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들어왔다기보다는 이렇게 부패 방지, 합법성 중심으로, 통제 중심으로 들어왔지, 능률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투입 대비 산출이 돼야 돼요. 이건 성과주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신 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고민했다는 건 나름대로 많이 아시는 분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그치? 반면 2번은 100% 틀렸죠. 얘가 세모라면은 이건 100% 틀렸단 말이야. 얘는 투입물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보여요. 사업이 안 보이고 부서별로 또는 기능별로 사업이 안 보인단 말이야. 사업이 안 보이는데 우선순위가 나올 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성과도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죠.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이 유리하다. 이건 틀렸어. 이거는 되게 기능별 분류 성과주 예산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 확보돼 있어. 왜?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사라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대로 사야 돼요. 회계 책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산 통제가 쉽다는 겁니다. 책임성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성은 합법성이야. 능률성이 아니고. 맞는 말이고, 통제 지향 이것도 맞았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 투입물밖에 없다 보니까
투입 규정대로 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투입물이 어떤 결과물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계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능률성을 집어넣었을까? LIBS에서 능률적이다. 아마 이 능률은 사야 될 물건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산다 이런 의미의 능률이란 맞을 수 있겠지만 투입 대비 산출의 의미의 능률성은 아닐 거예요. 투입 대비 산출의 의미의 능률성을 냈다면 틀렸을 거고 그게 아니라 사야 될 물건 목록이 나열되어 있고 가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의 능률성이라든지 심의할 때 또는 결산할 때 그런 의미의 능률성은 있다는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아니라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잖아 지금. 그런 의미의 능률성이 있다는 거지 투입 대비 산출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되잖아 이게. 투입 대비 산출의 능률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야 될 물건 목록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야 된다. 그럼 나는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사면 되잖아 지금. 가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비용 절감될 수 있고 심의도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능률성이 있다는 겁니다. 2번 틀렸어요. 자, 그래서 1번 찍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되는데 뭐 3, 4번은 답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래서 세모와 동그라미가 있다면 동그라미가 더 정답입니다. 세모와 X가 있다면 X가 더 틀린 거야 이거는. 9번입니다. 자, 이걸 많이 이제 틀린 것 같더라고요. 블랙스 보고서는. 일단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거고 그래서 틀린 것 같아. 근데 행정학은 근데 있잖아.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돼. 국가직이 어려웠다가 지방직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알겠어.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말고 그냥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은 그냥 쭉 한번 다 훑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기출 문제에 있었고요. 강사님들 중에서도 강의하신 분 되게 많고 뭐 기본 강의는 아니어도 심화 강의에 설명은 다 할 겁니다. 왜 나왔나 볼게요. 제가 강의할 때 그냥 블랙스 보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 얘가 나오기 전에 일명 정부 실패론이 나와요. 정부 실패론을 짧게 본다면 관료제 실패, 지국공무원들 실패야. 여기에 대한 반발이야. 정말 정부가 실패한 거 맞아? 관료가 실패한 거 맞아? 지국공무원들이 실패한 거 맞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부 정당성 회복운동이라고, 정당성의 회복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정당성이나 정체성을 주장했던 게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 봤던 미노부르크회의야. 신행정학의 모태가 되었던 미노부르크회의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뭘 제시하냐? 윤리. 그치?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시해요. 이 윤리성은 민주성이 있다는 거고 전문성은 능률성이 있다는 거잖아. 여태까지 행정학은 주로 능률성만 제시했지 민주성에 대해서는 제시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도 있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왜 실패했다고 인식받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 행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왜곡시키지 말고 우리한테 뭘 달라는 거야? 재량 달라는 거야. 그리고 정치행정이원론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정치행정이원론이야. 왜 행정학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원론이 들어와요. 이원론 들어올 건데 웃긴 거는 행정위 이원론이에요. 행정위 정치행정 이원론이 들어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달라는 거야? 재량도 주고 그럼 우리는 윤리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정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자. 오히려 지국공무원제 권한 강화하자. 그 친구한테 오히려 재량 주라. 그럼 그 친구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가 돼야 돼? 그러면 신행정론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이런 기출지문 여러 번 있었어. 내 책에도 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한마디로 정부 실패론, 관료제 실패론, 지국공무원제 실패론에 대한 반발입니다. 80년대 중후반이에요. 80년대. 근데 얘가 져요. 누구한테? 오스본 게블로의 정부 재창조론한테.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미국은 행정 재정립 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부 재창조로 가요.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그치? 행정 재정립 운동이 있었지만 얘가 실패하고 92년도에 기업가 정부란 정부 재창조로 넘어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자, 맞죠? 행정 재정립 운동은 지국공무원제 옹호합니다.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지국공무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야. 우리는 윤리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 이 윤리성과 전문성은 우리가 배웠던 신행정론 또는 미노부르크회의의 전통이에요. 이걸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그치? 우리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한테 주라. 그래서 행정, 우위, 정치행정, 이원론을 제시해요. 근데 여기서 이원론이 온리 집행만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지금.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우리가 오히려 결정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고 윤리성도 있고 민주성도 있다. 우리한테 권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재창조하자는 게 그 다음 이론이야. 92년도에 기업가 정부론 둘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창조가 아니라 재발견이다. 행정 재정립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틀려서 맨 마지막에 신행정학이 먼저였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80년대 중반에 블랙스버그 선언이 일명 2차 뮌호르크 회의라고 그래요. 1차 뮌호르크 있었고 2차로 이 내용 꼼꼼하게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 틀렸어. 이건 그리고 아마 이거를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이유는 두 가지다. 일단 안 봤어. 안 봤으면 틀렸겠죠. 두 번째 보긴 봤는데 꼼꼼하게 보지 않고 내용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더라. 근데 그렇게 해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게 왜 맞출 수 있어야 되냐면 나온 이유는 가르쳤을 거 아니야. 신행정론 정신의 계승이다.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뭐 기본서든 요약서든 한번 펴보십시오. 없는 책이 없을 겁니다. 신행정론의 계승이다. 그럼 신행정론이 누구였는데 바로 뮌호르크 회의잖아. 그러니까 얘가 태동이 아니라 오히려 신행정론이 먼저 있었고 얘가 그 다음에 그 근거로서 정치행정 이원, 행정의 이원론을 제시해가지고 행정 재정립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강의할 때 내가 뭐랬어? 왜 해필 블랙이냐 안 보이게 좀 보이는 데서 하지. 그래서 이거는 잊혀졌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이고, 10번입니다. 이것도 기출지문 여러 번 나왔죠. 예산이든 기금이든 전부 다 국회 심의 의결 받아야 돼요. 다만 예산과 기금의 차이는 예산은 올해 쓸 것을 올해 의결받고 올해 다 써야 되지만 기금은 이미 자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쓰겠다고 승인받고 쓰지 못하더라도 다시 쌓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기금은 예산의 일반 제약으로 벗어났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면 일반회계가 제일 통제적, 그다음 특별회계, 기금이 제일 재량적이니까 훨씬 재량이 있다는 게 1년 단위로 쓰는 게 아니라 단연도 개념이고요. 설사 쓰지 못하더라도 정리한다, 회전시켜 간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 조심할 게 특별회계와 기금을 조심해야 돼. 둘 다 특정한이지만 신축성이 들어갔을 때는 되게 기금이에요. 그리고 얘는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한 세입이 들어왔잖아. 세입세출, 이건 예산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특정한 세입이 아니라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한 지출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나왔을 땐 되게 기금일 거예요. 자, 어쨌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반드시 뭐로 설치한다? 법률로 설치합니다. 또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부 다 국회 심의의결 받아야 돼요. 3번 틀렸죠. 이건 쉬운 문제였고,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죠. 용도 정해져 있으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야. 통일성 원칙이 뭔데? 용도 정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통일성 원칙 예외 목수특기로 많이 외웠죠. 목적세, 수입대체 경비, 기금, 특별회계 전부 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이것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지방정부 사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자치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 다시 단체 위임사무가 있고 기관 위임사무가 있어. 이건 많이 봤죠. 이걸 틀렸다는 건 지방행정까지 못 들어가신 거야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다 내용 받고 기출 풀어봤다면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자치사무는 말 그대로 지방 관련돼 있으니까 전액 지방이 돼야 돼요. 전액 지방이 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중앙이 준다면 그때 협의보조금, 장려보조금이에요. 협의보조금. 그다음에 단체 위임사무는 자치단체야. 얘는 자치단체 장한테 위임된 거고요. 얘는 공동부담이야. 얘가 공동부담이 되고, 얘는 그게 아니라 전액 누가 줘야 돼? 위임기관. 국가가 위임했다면 국가가 줘야 되고, 상급 광역이 위임했다면 광역이 줘야 될 거고요. 자, 가겠습니다. 기관 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틀렸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거는 단체 위임사무야. 틀렸죠. 그리고 이 기관은 자치단체께 아니라 국가 하부기관 또는 상급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개입 못한다? 의회는 개입이 안 돼요. 이러니까 조례 제정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치단체 거니까 개입할 수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단체 위임사무는 보다시피 집행기관장은 기관 위임사무, 집행기관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한테 준 거기 때문에 비록 법령에 의해 위임받았지만 이건 자치단체 사무예요. 다만 원래 자치단체께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거야. 이렇게 그런 차이는 있지만요. 맞고, 지방의회는
여기까지 자치단체 사무기 때문에 자치단체 기관인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 제정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자치사무잖아. 자치사무는 원래 지방 거야. 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합법적인 것만 되고 한목적은 안 되고 사후만 되지 사전 예방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합법적이다, 사후적이다. 얘는 중앙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합법 플러스 한목도 돼요. 근데 사후만 되지 사전 예방은 안 돼. 얘는 다 돼요. 합법, 한목적, 사후, 사전 다 된다는 겁니다. 제일 강력하겠지. 그래서 다시 합법만 된다. 합법으로 소극적이라고 그래.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될 거니까. 그치?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만 할 수 있다. 합법 말고 한목적, 적극도 있어요. 근데 사전 예방은 안 된다. 얘는 다 된다. 합법, 한목적, 사전, 사후 다 된다는 거. 자, 답은 그래서 1번이었는데 내용을 물어본 건 맞지만 아주 이상한 내용은 아니었고 지방정에서 가장 기본적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은 나름대로 좀 합격권에 드신 분들은 다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틀렸다면 아직까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방정을 안 봤다든지 그러면 틀릴 수 있겠죠. 처음 회도 가신 분들은 지방을 잘 못 보잖아 지금. 자, 12번입니다. 대표관리제도 마찬가지야. 얘가 왜 들어왔는데? 실적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실적주의가 형식적 기회균등이야. 시험 치면 들어간다는 건데 시험 기회 가진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있겠지만 소수민족, 이제 2주 막 들어온 친구들은 시험 봐봤자 못 붙잖아요. 실적주의 폐단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답은 그래 쉬웠죠. 2번 틀렸지.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실적주의는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자유주의예요. 능력주의고요. 오히려 대표관리제에 들어와 버리면은 할당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실적이나 능력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지수라고 그래.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저소득, 지역 이런 식으로 균형인사제도라고 그러고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균형인사제도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맞는 개념이었고 틀렸죠.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실적주의에 기여한다. 그 말은 맞아요 또. 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당해 주니까. 그치? 원래 의미의 실적주의 형식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형식적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 말이 나왔다 맞았겠지만 그런 의미도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원칙은 실적주의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학 공부할 때는 원칙이 뭔지 암만 없다면 원칙이 답이다. 수식어가 붙는다면은 그 수식어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평가 문제는 그래서 어려워요. 원칙은 맨날 실적주의 능률성이 좋았는데 갑자기 신분보장되니까 능률성이 떨어져 버려. 맞는 말이에요. 신분보장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무산일해지잖아요. 그래서 능률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답은 2번이었고요. 할당제입니다. 사회구조대로 할당할 거니까 할당제가 강요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 이걸 침해할 수 있고요. 또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잖아 지금. 그럼 기존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갖고 왔다. 역차별이라고 그래. 그래서 개인주의, 실적주의를 침해한다. 역차별의 문제가 나온다. 맞는 말이었고요. 깔고 있는 가정은 내가 A 집단에 있었다. 그러면 공무원대도 A 집단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화 경험이 공직사회에 가도 유지돼야 돼, 안 돼야 돼? 유지돼야 돼요.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임용 전 사회화, 1차 사회화라고 그래. 임용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 후에는 재사회화 돼버려. 한마디로 1차 사회화가 2차 사회화가 다시 되기 때문에 이 2차 사회화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치? 깔고 있는 가정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틀렸다? 2번 틀렸습니다. 그나마 좀 내용을 물어봤지만 그냥 누구와 대비되는지만 물어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원칙 예외도 아니고요. 나온 이유가 뭐다? 이런 실적주의의 형식성에 대한 비판으로 얘가 등장했기 때문에 답은 쉬웠을 겁니다. 13번입니다. 킹던 모형이네요. 킹던 세이통 모형의 연장이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 정치, 정책이지. 그래서 밑에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았죠. 그럼 1번은 뭔데? 이거 사바티어 모형이잖아. 신념체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보기가 없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있었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 기역 때문에 이제 고민할 거 아니야. 기역이 들어가는가 마는가. 기역, 니은이 있고 맨 마지막 니은, 디귿이 있다면은 이러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왜? 기역을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군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기억은 빠졌다고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건 보기가 어떻게 나오면 이런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왔을 때 어려워요. 그땐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왔기 때문에 1번 사바티어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뭐 좀 틀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왜 기억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근데 기억을 모르다고 해도 찍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쨌든 흐름 모형이니까 세이통 모형을 발전시킨 거 맞고요. 좀 더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이거는. 답은 4번이었습니다. 행정가치도 개념 물어봤죠. 합리성은 뭐였어? 어떤 목적이 있고 여러분 목적이 합격이잖아. 이런 강의가 이 목적이 기여했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합리성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수단이 있는데 이 수단이 목적에 기여했는가 안 했는가. 원리 의미 합리성, 내용 합리성이죠. 이게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죠. 이건 여러 번 나왔어. 효율성과 능률성과 효과성 바꾸는 것. 효과성이 뭐다? 목표 달성도. 능률성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지금. 이건 개념 물어본 거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이 효율성, 능률성은 대내 개념. 효과성은 대외 개념. 그렇지? 얘가 양적이고 얘가 질적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은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고요. 책임성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자율이 있잖아. 제도는 규정에 준수하는 거고 자율은 규정이 아니라 뭐다? 내 도덕성, 윤리성이에요. 그래서 뭐니까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했다. 그렇지? 자발적으로 재량 발휘할 때. 그래서 제도 책임은 어기지 말라는 의미야. 소극적으로. 자율 책임 이걸 가져달라는 의미야.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그래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틀리지 않았지. 민주성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기출 지문이야. 이것도 대외가 있고 대내가 있다. 대외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거고 대외는 되게 하급자들일 거고요. 그래서 밑에 있다.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 내부의 과정 측면에도 있다. 기출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OX라든지 한 줄 지문 노트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었어 지금. 왜냐하면 거의 다 기출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랙스버그 서론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다. 다만 여러분이 많이 안 봤던 것뿐이야 지금. 자, 금평의 오류입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금평 후반부 제일 중요한 금평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래서 1번은 처음 나온 표현이었어요. 왜 집중화될까?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해봐봐. 근데 잘 모르면 뭐 해? 갑자기 뭘 설문조사 하라고 했을 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럼 전부 다 와서 한다. 그냥 중간만 쭉 찍고 넘어가 버려요.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럼 전부 다 위에만 찍고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후한 것도 아니고 박한 것도 아니고 가운데만 왕창 찍고 넘어들한다는 거야. 요 표현은 처음 나왔어요. 그렇지? 잘 모를 때는 관대화도 아니고 엄격화도 아니고 되게 집중화로 가운데 정도로 요거 좀 봐두고 그다음에 항상 후하게 항상 박하게가 규칙 오류지. 일관된 오류고 이 후하다 박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총기 오류, 불규칙 오류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일정하다면은 항상 후하게 항상 박하게 나오겠지만 일정하지 않다면 어떨 땐 후하게 어떨 땐 박하게 나온단 말이야. 총기 오류 또는 불규칙 오류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었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연쇄효과였죠. 연쇄효과 개념은 뭔데? 어떤 하나 평정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야. 평정 요소끼리 문제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논리성도 없는데 그래서 평정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 배경이 영향을 줬다면 이건 상동오차. 평정 요소끼리 문제를 연쇄오차입니다. 틀렸죠? 반면에 초기업적이다, 막바지업적이다. 우리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걸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2월에 매여 있다, 첫머리 효과, 초기업 효과고요. 12월에 업적에 매여 있다, 막바지 효과, 근접 효과라고 그래요.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실적이나 최근 실적, 초기는 첫머리 효과, 막바지 효과라고 그래. 초두 효과라고 할 때도 있어. 첫머리니까 머리 두자 써가지고. 개념 3번 틀렸고요. 관대화는 후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문은 이거밖에 없어. 제가 OX를 이제 만드는데 뭘 집어넣을까 해보니까 요거 하나는 집어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딴 건 집어넣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태까지. 다 있었으니까 그거. 자, 라이트. 요게 좀 어려워했을 겁니다. 라이트 모형. 이것도 어려워한 이유가 일단 안 봤으면 틀렸을 거고요. 보더라도 꼼꼼하게 안 봤으면 많이 틀렸을 겁니다. 라이트 모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이야, 제목. 자, 1번 봐봐. 1번도 처음 나왔던 것 같아.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 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세 가지 모델을. 여태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다. 세 가지 모형에 따라서 권력이나 의존성이 달라지는 이렇게 배웠어요. 거꾸로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다시. 모형에 따라 권력 관계라든지 의존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는 거꾸로 물어봤죠.
그치? 이런 권력 관계를 기준으로 오히려 세 가지로 갈랐던 겁니다. 그렇지?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 제가 달라지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것은 세 가지 모형이 달라지면은 모형마다 권력이라든지 의존성 여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배웠어. 얘는 근데 거꾸로 물어봤기 때문에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같은 말이지. 그치? 원래는 이걸 가지고 세 가지 모형을 만든 거고 세 가지 모형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저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연방, 주. 이게 분리권형, 대등권형, 조정권형이야. 그지? 조정권형으로 물어봤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기출지문 여러 번 있었고 제목이 이제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분리권형, 대등권형, 조정권형이야. 그리고 강의할 때 내가 왜 이걸 조정이라고 했을까? 어렵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왜 분리냐면 연방과 주는 분리돼 있다는 거야. 둘이 대등하다는 거야. 그리고 지방은 주 안에 포함돼 있어요. 서로 대등한 게 아니고 연방과 주만 대등하고 원래 미국의 모습이야. 그지? 나중에 만들어지잖아. 원래 주가 있었고요. 이 지방은 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 그래서 서로 대등하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뀐다? 연방이 주와 지방을 품어버려. 이게 행정국가 시대죠. 연방, 주, 지방. 이게 바로 포괄형이야. 포괄권형. 또 내포권형을 뭐가 돼? 포괄형이라고 그래요. 포괄권형이다. 내포형이다. 수직관계 맞는 말. 그 다음 어떻게 바뀌어? 중첩권위로 바뀌어 이렇게. 각각의 독자성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독자성이 있대, 협력관계도 있다 없다, 상호의존형이야. 이게 미국의 이제 발전 모습이죠. 그래서 분리권형, 포괄권형, 그다음 중첩권형. 이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이게 82년도 이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내포형은 연방, 주, 지방을 수직관계, 연방이 다 품어버리는 거고요. 중첩권형 보다시피 상호 독자적이잖아 지금. 그러면서도 협력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거로 집어넣지 말고 원래 미국 이론이니까 연방, 주, 지방으로 이렇게 봐야 돼. 17번입니다. 변혁 리더십 반대말이 뭔데? 거래 리더십이야. 거래 가장 기본적인 게 뭔데? 밑에 있죠. 포상이야. 한 만큼 뭘 주겠다.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벗어난 것만 관리하고 예외형 관리예요. 요게 이제 거래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인데 대학교 이제 그대로 표현이에요, 이것도. 자, 어쨌든 변혁은 카형직이 아닌가 카리스마, 영감,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해가지고 도전적인 임무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다. 영감. 그다음에 개별적 배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 자극이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카형직에 물어본 거야 지금. 반면에 변혁 리더십의 반대말이 거래니까 보상을 한다. 상황에 성과 나왔을 때 준다. 이렇게. 또는 예외 관리.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벗어난 것만 관리해 주겠다. 이건 되게 뭐다? 성과 거래 리더십입니다. 가장 기본 특징인데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변혁은 워낙 많이 나왔죠. 기출 문제 봐봐. 수십 개 있을 거야 이게. 이건 틀렸다면은 역시 좀 공부가 좀 아직 덜 된 것 같고 많이 하신 분들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18번입니다. 이건 새로 나왔죠. 새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딴 분들 다 들어봤는데 이걸 강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 너찌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일 것이다라고 모든 분이 다 강의하셨어요. 강의하셨지. 그리고 내용을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냥 신공관리에 대한 반대 명제라고밖에 안 나왔어. 이걸 내용을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행정이 정당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담론통에서 합의를 해야 되고 정당성 얻어야 되고 공적 가치를 만들어야 돼. 이 공적 가치라는 게 인간 존중 같은 것들 성과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목적 가치들이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능력이 있어야 돼. 세 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략적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만 나왔는데 무어만 나왔는데 보주만도 같이 알아놔야 돼요. 또 깊이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야 이거는. 기존의 이론이 경영 논리만 도입한 거잖아. 목적은 망각해버리고 경영 논리를 통해 성과만 낸 거잖아 지금. 관료제는 주로 능률성으로, 신공관리는 효과성으로, 성과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더라도 강의할 때 신공관리론과 대비된다는 것만 좀 알아도 또는 관료제와 대비된다는 것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당성을 왜 정당성 위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실패했잖아. 그리고 그 대안으로 뭐가 들어왔냐? 민간 논리가 왕창 들어온 거잖아 지금. 그럼 행정이 뭔데 도대체? 정당성 위기에 대한 극복 대안이고요. 이 대안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담론 통해서 합의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이걸 통해서 공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 공적 가치가 성과가 아니라 요 개개인의 인간 가치를 반영해주는 존엄성이라든지 건강성,
온전성인가요? 강건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오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할 때도 강의할 때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효율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반대 명제였기 때문에 맞는 말이었고 이 전략적 삼각형이 뭐냐 물어봤으면 좀 어려웠을 거야. 또 공적 가치가 뭐냐 물어봤을 때 어려웠을 거예요. 공적 가치 6개인가 있단 말이야.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지금. 답은 3번이었고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은 이런 공적 가치 실현에 힘써야 돼. 이 공적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 존중, 그다음에 강건성, 온전성 이런 것들이 전부 공적 가치, 형평성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효율성은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라? 관료제와 비교하든지 아니면 신공공 관료론과 비교 한번 해봐라. 얘가 신공공 서비스론과 비교될 일은 없을 것이다. 19번입니다. 이건 1초짜리죠. 로이가 알몬드 포엘 알상추자지 알몬드 포엘이니까 상징, 추출, 규제, 배분이 재분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재분배는 배분의 효과일 뿐이에요. 재분배 빠져버리고 상징과 추출이 나올 건데 이 사람의 특징은 상징과 추출이죠. 왜? 규제와 분배는 딴 데도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상징이 답이었습니다. 뭐 1초짜리 문제니까 설명할 것도 없네 이거는요. 자, 뭐 저거 틀렸다면 뭐 안 본 거밖에 없어요. 봤는데 틀렸다는 거는 뭐 실수했거나 정말 뭐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그래요. 요 내용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야. 이걸 물어봤다면 틀렸을 거고 아마 여기서 답이 나왔다면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답은 파킨슨 법칙이잖아 이거. 파킨슨 공무원 수가 는다는 거잖아 지금. 내용은 리스칸엔 써놓고 답을 파킨슨 줬지 지금. 답은 4번입니다. 그치?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되게 요 제목만 외워요 그냥. 과다다 과소다 해가지고 뭐 관두다 해갖고 과다 이것만 외우잖아. 물론 그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내용을 물어봤어. 유일하게 내용 잘 꼼꼼하게 물어본 것 같아. 자, 박은호부터 할게요. 박은호는 농촌에서 경제 성장하면 도시로 바뀌어요. 그럼 경제가 발전한 건 맞잖아요. 근데 농촌일 때는 공공재 수요가 별로 없어요. 도시가 되면 범죄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공재 수요가 왕창 늘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경제가 발전했다는 건데 소득의 증가보다 공공재 수요가 더 빨리 늘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 소득에서 공공재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써놨어? 경제 발전했다. 그러면 농촌에서 도시로 바뀐 거야. 도시로 바뀌니까 공공욕구의 수요가 늘어요. 공공재 수요가 는다는 거야. 그럼 이걸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공공재에다가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1번이에요. 그래서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는 거야. 꼭 나쁜 이론은 아니죠. 도시가 되면 범죄, 주택, 상하수도, 교통 이런 문제가 늘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런 데 돈을 쓰기 위해서 공공재 수요에 예산이 더 팽창된다는 거야 이게. 자, P꽃과 Y지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되면 예산의 지출이 커져요. 끝났습니다.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걸림돌이 있어. 이걸 문지방 효과라고 넘어와서 문지방 효과. 걸린다고 톱니 효과, 단속 효과라고 그래. 그럼 이만큼 늘었잖아. 이걸 새로운 걸 찾아 들어간다는 게 전이 효과, 대체 효과라고 그래. 세 가지가 있죠. 평상 위기시 넘어오는 게 문지방. 평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게 단속이나 톱니. 늘어난 예산이 다른 걸 찾아 들어가는 게 전이 효과, 대체 효과야. 그 얘기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사회 변동이 끝난 후에도 지출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왜? 단속 효과, 톱니 효과가 걸려 있다는 거야, 지금. 걸려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3번도 많이 이제 헷갈려 했을 겁니다. 내용을 몰랐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민간이고, 사실은 민간이 아니라 노조하고, 생산직하고, 행정직을 비교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행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과 사로 바뀌는 거야, 지금. 민간이 있고 공이 있어요. 민간은 기술 집약이야. 전부 기술 집약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 노동자를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럼 사회에 혼란이 될 거니까 누가 다 흡수한다? 공공이 다 흡수해버려요. 여기는 노동 집약이 되게 강해요. 근데 기술 집약은 생산성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갑니다. 생산성 빨리 올라갔지. 노동자 수는 줄었지. 이러니까 임금도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그치? 근데 이거 어때요? 노동 집약이다 보니까 생산성 잘 안 늘어요. 여기다가 민간이 수요하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들어온 거야. 100명이면 될 일을 지금 200명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임금 수준은 민간만큼 올라가요. 임금 수준은 민간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인건비만 늘잖아, 지금. 그래서 보몰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성 격차인데 생산성만큼만 임금을 준다면은 여기는 임금이 떨어져야 돼, 오히려. 근데 오히려 여기만큼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인건비만 늘었잖아, 지금. 100명만 주면 되는 거를 지금 200명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커진 현상이야. 그 얘기가 바로 보몰 효과라고 그래. 보몰의 병이라고 그래요. 생산성의 격차를 통해서 정부 팽창의 원인들. 요 세 가지는 처음 물어봤어요. 요건 물어봤어. 2번은. 1번과 3번은 처음 나온 질문이야. 처음 나온 질문. 여태까지는 그냥 과다다, 과소다만 내웠는데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요 내용 자체를 물어본 거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좀 꼼꼼하게 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이거는 파킨슨이 아니라 니스카넨이잖아. 파킨슨은 공무원 수가 는다는 거고, 물론 공무원 수가 늘면 예산이 느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인데, 애초에 예산 는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수가 는다는 거야.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 부하 배증이나 업무 배증이라는 파생적 업무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는다는 거야. 물론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산도 팽창되겠지만, 애초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예산을 팽창했다기보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답은. 이건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파킨슨과 니스카넨은 답이 여러 번 나왔어,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다고 했던 게 요 20번. 요 20번. 그 다음에 18번. 처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 16번. 라이트 모형. 이것도 꼼꼼하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금평 아니고요. 킹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블랙스버그선 9번 정도. 요 네 가지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 네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다 틀렸다고 한다면 한 80 나왔을 거고요. 여기서 한두 개 건졌다면 90은 나왔을 거고. 근데 이게 다 틀리기보다 틀렸다고 하기에는 무어의 공공가치로 너무 쉽게 나왔고, 지금. 85점이지. 반면에 이제 블랙스버거 선언이라든지 맨 마지막 니스카넨도 이거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답은 찍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출해독도 했고, 그 다음에 이론도 여러 번 봤다, 이런 분들은 한 90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90은. 왜냐하면 20번 문제 어려운 건 맞았지만 답이 뻔해서 걔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 찍기 곤란했을 거야. 오히려 다른 걸 알았을 때도 헷갈렸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니까 그냥 맨 마지막 니스카넨이다 하고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무어 이론이 어려운 건 맞는데, 처음 나온 건 맞는데 워낙 강사들이 많이 강조했고, 너치 이론 다음에 많이 강조했고, 답이 워낙 편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게 찍힐 게 없었을 거예요. 두 가지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그 미국 라이트 모형 같은 것들, 블랙스버거 선언, 이런 건 좀 더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깊이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상위권 수험생들은 90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맞은 분도 계실 텐데 다 알아서 맞췄다기보다는 한 2개 정도는 찍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알아서 맞춘 분도 계실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했는데 이런 분들은 한 8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그 밑에란 문제가 있어요. 뭐 강사가 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왜 어렵다고 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렵다는 게 90 못 맞아서 어렵다.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80을 못 맞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 나머지 지문들은 새로운 지문이 거의 없어요. 또 새로운 지문이 답이었다면 어려웠을 텐데 답도 아니란 말이야. 답은 뻔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힘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시험 집에 가서 채점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맞았을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기분 좋을 때가 있어, 진짜. 기분 좋은데 집에 가면 막 비가 내릴 때가 있어. 내용이 되게 쉬웠단 말이야. 근데 버금답이 있다 보니까 고친다든지 찍을 때 많이 틀려요. 근데 내용은 어려웠는데 답이 걔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시험장에서. 근데 집에서 맞춰보면 의외로 많이 맞아요. 아마 이번 시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점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이 안 봤을 거지. 진짜 내용이 난해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까가 이제 궁금해요. 저는 이제 예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예측 못 하겠어요, 지금. 국가직이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쉽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은 반성해야 돼. 국가직도 잘 나왔고 지방직 안 나왔습니다. 그냥 국가직 찍어서 맞춘 거야, 그냥. 닦아놓고 말해가지고. 그런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객관적 난이도가 올해가 지방직 더 낮았단 말입니다. 그럼 또 난이도가 낮으면 더 많이 맞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 오히려 좀 더 뒤로 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뭐가 있는 거지.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것도 맞췄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뒤로 갔다는 건 기본적인 게 틀렸다는 소리거든, 지금. 그런 분들은 심각하게 반성하신 다음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쉬운 거. 누구나 맞는 거. 하다 보면 이래도 걔도 맞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틀려버리면 뭐 2회독 하고 10회독 하면 뭐 할 건데.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틀렸다면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되고, 만약 블랙스버그 선언이라든지, 이건 또 언제 나올지 몰라, 이거는. 그런 거 틀렸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처음에 할 때는 다 봐라. 최소 기출된 건 다 봐라. 선생들이 그래서 요약집에 정리한 것들, 나름대로 나왔으니 정리했겠지. 한 번도 안 나온 걸 정리해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봐라. 얇게라도 봐라. 안 보면 이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내용까지 알면 좋지만은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제목 정도 알고 논점 정도는 잡아놔라. 그래야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상한 거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선택 과목일 때는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건 나올 생각이 못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라이트 모형도 안 나왔을 거야. 나와도 그냥 쉽게 나왔을 텐데 내용도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범위가 넓어진 건 맞아요. 다만 요번에 넓어졌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쉽다는 거지, 내용 자체가 옛날처럼 좁은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국가지가 더 넓었고요. 분명히 범위 넓어진 건 맞아요.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단 넓혀놔야 돼. 얇게라도. 넓힌 다음에 회독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좁혀놔버리면 아예 못 봤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좀 넓혀놔야 돼. 그래서 최소한 뭐 강사들이 갖고 있는 설명하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큼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문제는 보다시 80은 그냥 주잖아요. 그건 틀리지 마라. 나머지 4개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80에 틀렸다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은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결국 설명 다 해버렸네. 그냥 설명하려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그냥 푹 쉬시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어차피 이제 끝났어요. 이거 끝났고 붙으신 분들은 이제 붙는 대로 가는 거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 준비한 대로 가는 거지 여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점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뭐 쓰레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렵다든지 앞으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